음, 오늘은 계약 강론 아닙니까? 238페이지. 리더 사장님도 이제 충실하네. 이제 이번에 끝내겠다. 자, 강론은 문제로는 다섯 문제 나오거든요. 다섯 문제 나오는데, 계약 중에서 세 개입니다, 세 개. 첫째는 매매. 두 번째는 교환. 세 번째는 임대차. 자, 여기서 다섯 문제 나오는데, 수많은 계약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원인이, 여러분이 앞으로 중개를 하실 때, 요 세 개만 중개합니다. 매매 중개, 교환 중개, 임대차 중개. 업 자체가 요거밖에 안 하니까 시험도 요거밖에 안 들어가요. 그죠? 세 가지. 우선은 매매는 물건을 돈하고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환은 물건끼리 바꾼다. 요거는 대가를 받고 빌려준다.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요거 시험은 요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매매에서 뭐 한 두 문제, 세 문제. 임대차에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선 오늘은 지금 매매부터 할 차례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자, 갑이 요 토지를 을에게 1억으로 매매했다. 매매도 계약입니다. 그죠? 3월 1일 날 했다. 이렇게.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지금 현재는 매매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갑이 요 월세를 받고 토지를 빌려주면은 임대차가 되고, 요 갑의 토지하고 을의 집하고 바꾸면 뭐요? 교환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세 가지 그 특징, 요 다시 쓸게요.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가지가 특징이 있거든요. 특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쌍무 계약이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쌍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보세요. 유상계약. 세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낙성계약. 글자를 더럽게 쓰는데 잘 읽네. 그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불효식. 요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럼 우선은 무슨 말인지 알려면 항상 반대말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말. 편무라고 합니다. 무상이라고 합니다. 요물이라고 합니다. 요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계약은 편무가 아니고 쌍무, 무상이 아니고 유상, 요물 계약이 아니고 낙성 계약, 요식이 아니고 불요식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뜻을 잠시 한번 보면은 쌍무와 편무, 무자 이건 채무거든요. 채무. 쌍무는 양쪽 채무가 대등하다 그런 뜻이고, 편무는 대등하지 않다. 그럼 요거는 그 유상, 이 말은 상은 보상할 때 상자를 쓰거든. 출연이란 말이야. 출연. 우리말로 하면 출연. 출연은 재산을 낸다 그런 뜻이에요. 양 출연이 대등하면은 유상, 대등하지 않으면 무상. 자, 낙성은 요런 겁니다. 갑이 청약을 해서 청약을 했는데 을이 이제 성락을 하겠죠. 요렇게. 자, 갑의 청약이 돼서 을이 성락만 하면은 계약이 성립된다. 요걸 줄여가지고 낙성계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낙성계약이 뭐냐? 그러면 성락만으로 성립되는 계약. 한번 해보세요.
성락만으로 성립되는 계약, 낙성계약. 이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합의만 있어도 성립하는 계약,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물은 반대겠죠. 요 성락 플러스 합의 플러스 조금 어려운데, 물적 급부를 저희는 이제 그 법대 다닐 때 전부 다 한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쉬워요. 한자를 알기 때문에. 그 물적 급부를 필요로 하는 계약, 이걸 줄여 가지고 요물계약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요물계약. 자,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낙성계약. 합의도 있어야 되고 물적 급부도 있어야 되고, 그걸 뭐라고? 요물계약 이렇게 불러요. 자, 불요식은 형식이 필요 없다. 요식은 형식이 필요하다. 자, 우리 매매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될까요? 매매할 때 아무런 상관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자, 우리가 매매할 때 계약 쓰는 게 많을까요? 안 쓰는 게 많을까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생각이 조금 미안하게 왜곡이 돼 있어. 전부 다 부동산 매매 그것만 생각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99% 계약서를 다 쓰거든. 안 써도 되는데 쓴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매매보다 실제로 동산 매매가 훨씬 많잖아요. 길거리 매매, 오뎅 매매, 호떡 매매, 반지 매매, 길거리 매매 그거 전부 다 매매잖아요. 그거 종이로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그 실제로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매매가 훨씬 많아요. 부동산도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부동산만큼은 계약서를 주로 쓰잖아요. 왜? 단위가 크잖아. 몇 억씩 하는데 입으로 하기에는 겁난단 말이에요. 왜? 문서로 남겨놔야 그게 안전장치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재판에 나설 때 증거로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의 계약은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형식이 필요 없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형식을 남기려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이 필요 없는 불효식 계약이 원칙이다. 다시 한번. 자,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는 양채무가 대등합니다. 양쪽에서 재산 내는 것이 대등합니다. 성락만으로 성립됩니다.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쌍모, 유상, 낙성, 불효식. 그 나중에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쌍모하고 유상. 자, 그러면 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모, 유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쌍모, 유상. 그럼 반대되는 게 매매하고 교환하고 반대되는 게 정여가 있단 말이에요. 정여. 임대차하고 반대되는 게 사용대차가 있습니다. 항상 반대를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여와 사용대차는 편모무상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라고? 쌍무, 유상. 정여와 사용대차는 편모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계약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어려운 말 중에서 위험 부담, 뭐 동시행 항변권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는 쌍무에서만 발생합니다. 편무에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기기 때문에 자, 우선은 시험에 들어가는 요 세 가지 계약은 쌍무 유상이다. 자, 우리 민법에 성락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99%입니다.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그런데 합의 외에 물적 급부가 필요한 계약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 세 개밖에 없다고. 요거는 지금부터 외워도 됩니다. 첫째는 계약금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계약금 계약. 자, 매매대금을 1억으로 하면은 10%, 1,000만원 합의하고 1,000만원 지급하고 그거를 계약금 계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대물변제 계약이 있습니다. 대물변제가 무슨 뜻입니까? 대물변제. 이것도 한자입니까? 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한다.
원래 1억을 갚아야 하는데 1억이 없어요. 1억짜리 땅이 있어. 그래서 1억 대신에 땅으로 갚는다. 이걸 뭐라고? 대물변제. 예. 그 다음에 현상 광고 있습니다. 현상 광고. 현상금 걸었다 들어보셨죠? 우리 집에 이제 애완견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현상 광고를 청약합니다. 여러분들이 백지 같은데 신문에 내 가지고 요렇게 생긴 애완견 찾아주시면 뭐 얼마를 보상하겠습니다. 그게 현상 광고 청약이야. 그러면 저쪽에서 어떤 친구가 애완견 찾는 전문가야. 그래 찾아주겠습니다. 이것만 해가지고는 계약이 안 되고 실제로 찾아줘야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계약금 계약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요거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자,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서 요물 계약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매매에서 좀 있으면 바로 나오는데 학자들이 굉장히 중시한다고. 전부 다 낙성 계약인데 계약금 계약만 요물 계약이단 말이에요. 요 특징 때문에 시험에 잘 냅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매매로 들어가면 첫째 타이틀에 뭐가 있냐? 매매 예약이라고 있습니다. 매매 예약. 올해 문제가 나왔었죠. 요거는 원래 별 2개 정도 되는데 올해 확률이 좀 낮았었는데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내년에는 별로 나올 생각이 없다. 기본적으로. 근데 기본 골격만 딱 알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억으로 매매 계약을 앞으로 하기로 얼마 전에 미리 약속을 합니다. 미리 약속. 미리 약속하는 이거를 뭐라 한다고? 매매 예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약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들어보셨죠? 뭐 빌라 예약한다 뭐 한다 있잖아요. 숙박 예약 그죠? 미리 약속하는 거. 자, 그래서 미리 약속을 만약에 3월 1일 날 했다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3월 1일 날 요게 기준입니다. 요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지금.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매매하기로 1년 전에 미리 예약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준이 매매다, 예약이다. 예약. 그 눈 좀 작게 뜨고, 작게 뜨면서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라고. 멍하게 보고 있다가 끝나가지고 한 개도 기억 안 나고 그러면 안 되고. 자, 지금 그림은 요래 되어 있지만 그림이 없다 치고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미리 그려놓은 것이다. 자, 요거는 현재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 현재는 여기야, 여기.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매매하기로 1년 전에 지금 미리 예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러면 을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을을 뭐라고 부를까? 됐고. 갑을 뭐라고 부를까요? 또 됐고. 이게 대답을 안 하는 게 맞아. 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이 시절이 왔다, 1년 후가 왔다, 매매를 했다.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이래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직 매매했다, 안 했다? 안 했어. 매매를 하기로 지금 미리 약속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매도인, 매수인 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약 중에서는 크게 나눠서 일방 예약이 있고 쌍방 예약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오. 일방 예약, 쌍방 예약. 그럼 이거는 뭐에 따라서 갈랐느냐? 예약 완결권이라고 있거든요. 예약 완결권. 자, 이거 한번 읽어 주실까요? 예약 완결권. 그 한자 그대로입니다. 예약을 완결시켜서 요걸 본계약이라 하거든요. 예약을 완결시켜서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 그걸 뭐요? 예약 완결권. 그러면 예약 완결권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일방예약, 두 사람이 다 가지면 쌍방예약. 그럼 우리 민법은 일방예약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
그 추정이란 말이 수없이 나오는데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판사가 그렇게 인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걸 원칙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일방예약. 그러면 예약관계권을 두 사람이 가지는 게 원칙이다. 한 사람이 가지는 게 원칙이다. 한 사람. 그럼 그 한 사람이 갑일까요? 을일까요? 주로. 을이 되겠죠. 을이 사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을을 뭐라 할까?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을을 아직까지 매매계약 안 했습니다. 요 상태에서 을을 뭐라 할까? 을을 예약 완결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을을 이렇게 부른다고. 읽어보세요. 또는 예약상 권리자 이렇게 부릅니다. 예약 완결권자 그 다음에 예약상 권리자. 그럼 갑을 뭐라 할까? 반대로 예약상 의무자라고 합니다. 예약상 의무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네. 그럼 요 이제 예약 완결권이 핵심인데 요거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지난번에 우리가 권리가 항상 나오면 권리는 크게 나눠서 물권, 석권이 잘 붙어야 돼. 물권하고 반대말이 뭐더라? 채권. 그러면 채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잖아. 하나는 청구권, 하나는 형성권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크게 나눠서. 물권은 효력이 강력합니다. 강력하다. 요거는 약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요거는 채무자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 중에서 청구하고 형성이 있는데 청구보다는 형성권이 훨씬 강력합니다. 청구는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요거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효력이 형성돼 버리는 권리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리다. 그래서 청구는 약하고 형성은 강력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하시라고. 물권보다 채권이 약해요. 그러면 채권 중에서는 더 약한 게 청구, 조금 더 강한 게 형성권. 요렇게. 그래서 요거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들어간다. 형성권. 그러면 차이가 뭘까? 자,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시효기간이라고 합니다. 시효기간. 읽어보세요. 시효기간. 그래서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면 10년 9월 시효기간 이렇게 불러요. 근데 형성권은 제척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읽어보세요. 제척기간 이렇게. 자,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시효기간,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 정도로 알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요 형성권은 첫째, 우리끼리는 예약 완결권을 언제까지 행사하기로 하자. 그죠? 약정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끼리는 뭐 20년 안에 행사하기로 하자. 그래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약정이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 말은 을이 요 예약 완결권을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요게 만약에 청구권 같으면 뭐라고 표현한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근데 여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10년 안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드디어 지금 약정이 없다 칩시다. 그러면 10년 안에 하면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3월 1일부터 그죠? 만약에 을이 8년 차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10년 안에 행사한 거 맞죠? 괜찮단 말이야. 어? 3월 1일부터 8년 차에 원래는 얼마 안에 하면 된다? 10년 안에. 10년 안에 했으니까 8년 차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8년 차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해버리면 8년 차에 매매가 일방적으로 성립이 돼버린다. 원래 매매를 하려면 갑하고 을이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갑하고 을이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을이 8년 차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은 갑과 매매가 바로 성립돼 버린다고. 갑의 성락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 갑하고 합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 그게 형성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매매 계약이 이제 성립이 돼 버리면 을은 뭐로 바뀝니까? 예약 완결권에서, 예약 완결권자에서 뭐로? 이제 매수인으로 바뀌지. 매매가 됐으니까. 그럼 갑은 뭐가 됩니까? 이제 매도인이 되겠지. 예,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이제 매매가 성립되면은 을에게 뭐가 생길까? 요게 이제 생깁니다. 요게 생긴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매수인에게는 요 권리가 생깁니다. 읽어보세요. 자, 아직 을은 소유자는 아닙니다. 매매는 했지만 등기를 아직 안 했잖아요. 등기까지 해야 매수인이 소유자가 된다고. 그래서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니고 뭐를 가진다?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등기 청구권이 생길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매가 성립되기 전에는 을한테는 뭐가 있었다 아까? 와, 바보가 됐노 오늘은. 지난주는 좀 똑똑해 보이더만은. 매매를 하기 전에 을한테는 뭐가 있었다? 예약 완결권. 매매를 하니까 뭐가 생겼다? 등기 청구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이게하고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온다. 자, 요거는 조금 전에 형성권이라 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말 그대로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이라고. 자, 청구권은 조금 전에 10년에 뭐에 걸린다고 말을 했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에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 자, 예약완결권 행사하기 전에, 즉 매매가 성립하기 전에 을은 예약완결권을 가지고 있다. 요거는 형성권이다.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런데 10년이 되기 전에, 예약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8년 차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은 매매가 바로 성립된다. 매매가 성립되면은 을은 매수인의 지위로 바뀐다. 매수인의 지위로 바뀌면 뭐가 생긴다? 등기청구. 그러면 이제는 매수인으로서는 등기청구가 있다. 이 등기청구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러면 X라고. 뭐로?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시효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됩니다. 개념을 잡아주시고. 자, 그 정도 하면 됐네요. 자, 뒤에 계약금 한번 볼까요? 계약금. 계약금. 우리 책에 나오나요? 자, 이것도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억으로 매매 계약을 합니다. 3월 1일 날. 자, 계약금을 10%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 계약금을 혹시 9천만 원 줘도 될까요? 1억 중에서 9천만 원. 됩니다. 그죠? 예, 법에는 10% 주라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관행상 주로 10% 줍니다. 근데 을이 9천만 원 줘도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 을이 9천만 원 줬다 그러면 을은 이제 병원에 가는 게 맞죠, 그죠? 병원에.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을이 확실히 살라는 사람은 계약금을 댈 수 있으면 많이 꽂으려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 요 1,000만 원 주기로 했고 1,000만 원 줬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약
계약금 계약까지 동시에 성립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항상 요 매매만 계약서에 쓰고 계약금 계약은 안 쓰잖아요. 안 쓰기 때문에 자꾸 계약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약서에는 요거를 쓰지만 구두로 이게 다 성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계약금이 지급되면. 여러분이 계약금을 줬다면은 계약을 몇 개 했다고? 2개를 했다고. 아시겠어요? 2개.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계약하고 어느 게 주된 계약으로 보입니까? 매매 계약. 이게 주된 계약이고 이게 종된 계약이란 말이에요. 주종관계. 자, 우리 민법에 주종관계로 처리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첫째는 여기처럼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주된 물건, 종된 물건,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걸 주종관계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주물, 종물, 주권, 종권. 그러면 주인과 종은 주인이 죽으면 종은 무조건 따라 죽어야 한다. 그런 관계예요. 그럼 매매 계약이 만약에 무효로 가면 이것도 자동으로 뭐가 된다고? 무효로 간다고. 반대로 종이 죽는다고 해서 주인이 따라 죽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해서 매매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이 계약금 계약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특징이 저쪽에서 뭐라 했다? 좀 기다릴게. 계약금 계약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고. 강의를 들으면은 자기가 되돌아봐야 돼. 내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생각이 없어. 여기서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이거. 이거. 그래서 이게 출제가 잘 된다고. 말을 하면 많어. 금방 직전에 한 것도 지금 그런데, 그죠? 그 습관이 잘 들어야 된다니까. 강의 듣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선생이 강조하는 거를 거기 몰입을 해서 확 집중을 하고, 강조를 별로 안 하면 설렁설렁 넘어가고 그런 게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시험에 출제된다 그랬잖아요. 그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 요것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요물계약.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계약 중에서 유일하게 요물계약은 요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아주 특색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낸다고. 요물계약. 자, 요물계약하고 반대말이 뭐더라? 낙성계약. 낙성계약의 뜻이 뭐더라? 성낙만으로, 합의만으로 성립되는 계약. 요물계약은 합의도 있어야 되고 성낙도 있어야 되고 물적 급부도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1,000만 원으로 계약금 합시다. 합의를 했어요. 자, 아직까지 1,000만 원 지급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해. 이거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물적 급부를 해야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합의만으로는 안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실제로 1,000만 원 합의한 대로 지급을 해야 된다.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갖춰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성립. 그럼 민법을 공부할 때는 한 글자라도 오류가 있으면 안 돼. 정확하게 답을 정확하게. 성립, 유효 이런 게 전혀 다른 소리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립. 일단은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성립을 한다. 그러면 성립이 되면 이제는 매매를 해제하는 기능이 생깁니다. 뭐라고? 매매를 해제하는 기능. 지난번에 우리 민법에서 해제 방법은 4가지라고 했습니다. 요 기억나면은 조금 희망이 보이는데, 해제 종류는 4가지 있다. 하나는 합의로 해제한다. 하나는 약정해 놓은 사유로 해제한다. 하나는 법에 정해진 사유,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한다. 하나는
계약금 자체로 해제한다. 계약금 해제 이렇게. 자, 합의로 깬다. 약정해 놓은 사유로 깬다. 법에 정해진 사유로 깬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계약금 자체로 깬다. 이거를 계약금 해제.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돼야 계약금 자체로 매매를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까? 자, 합의는 했어요. 합의는 했어. 근데 지급을 안 했습니다. 또는 반만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나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합의한 대로 정확하게 지급해야 성립한다니까. 그래 지급을 하지 않거나 반만 지급하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매매를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그래서 시험에 우리가 보통 계약금을 준 자는 포기하고 해제하고 받은 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한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정도는. 그런 기능이 안 생긴다고. 그래서 을이 합의 플러스 500만 원 줬다. 을은 500만 원 포기하고 해제하고 갑은 1000만 원 상환해서 해제한다. 그러면 X란 말이에요. 왜?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그러면 해제 기능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서 계약금 자체로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합의한 대로 정확하게 지급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실무에 나오는 분쟁이 굉장히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합의는 계약금을 1000만 원 해놓고 반만 주는 경우가 있고 100만 원만 주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그걸 이제 재판에 딱 들어가면 이게 이제 계약금을 가지고 이 매매를 해제할 수 있냐 없냐 그걸로 재판에 딱 들어가면 판사가 판단할 때는 요 1000만 원 합의해놓고 100만 원만 딱 줬을 때 그게 계약금의 일부로 줬는지 가계약금으로 줬는지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 100만 원 줬다면은 200만 원 돌려주고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계약금의 일부를 주고 만약에 일부로서 100만 원 주고 만약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냐? 그때는 해제 자체가 안 된다고. 계약금. 100만 원 포기하든지 200만 원 돌려주든지 해제 자체가 안 된다. 이야기해보자 별로 소용없는 것 같은데 괜히 이야기했다 싶다. 선생이 한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강의를 앞으로 들을 때 강의가 얼마나 어려워질까 깊이 들어갈까 이거는 제가 거의 결정 안 합니다. 제가 테두리만 정해놓고 여러분이 결정한다고. 여러분 눈빛이 결정한다고. 눈빛이 잘 이해되는 것 같으면 살 들어가고 영 아니다 싶으면 얼른 발을 빼서 그냥 넘어가고 뒤로 미루고 이렇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학원마다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옛날에 이제 부산 같은 데는 양산은 부산은 해운대가 수준이 제일 높거든요. 그 부산에는 해운대하고 제가 강의를 다 해봤잖아. 해운대를 가면은 진도가 2배 정도 더 빨라요. 다른 데보다. 특히 어느 데보다. 좋은 데는 이야기해도 괜찮지만 안 좋은 데는 이야기하면 일종의 그죠? 명예훼손 아닙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 학생들 간에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합격률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서 계약금 자체로 매매를 해제하려면 계약금 계약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성립이 된다. 그럼 성립이 되려 하면은 합의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합의하고 합의한 대로 정확하게 지급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야 1000만 원 지급이 돼야 을은 1000만 원 포기하고 해제, 갑은 2000만 원 상환하고 해제. 그걸 계약금 해제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약금 해제는 항상 해제라는 단어가 사회에서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거를 말하는 건지 이거를 말하는 건지 이거를 말하는 건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해제 이러면 안 돼. 여러분이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약간 전문가 냄새가 풍겨야지 아직도 해제 이러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계약금 해제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에? 그러면 사회에서 아무 소리 없이 해제할 때는 주로 뭐를 이야기할까요? 법적으로?
99%는 요겁니다. 법정 해제. 법정 해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법정 해제 뭐라고? 뭐 일이 된다 이거. 그죠? 법정 해제 말 그대로 법에 정해진 사유로 해제한다. 법정 해제. 그럼 법에 정해진 사유가 뭐냐? 채무 불이행. 쉽게 이야기하면은 계약 위반. 그 사회에서 우리가 해제했다, 해제 당했다 했을 때 전부 다 계약 위반입니다. 99%는. 그래서 법정 해제가 원칙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지급됐다 칩시다. 그러면 성립이 됐어. 그러면 계약금으로 해제 기능이 생깁니다. 그러면 해제하는 요건이 뭐냐? 첫째는 잘 보세요. 준자, 지급한 자, 교부자라 그러죠. 계약금 준자가 누굽니까? 주로 을이죠, 그죠? 교부자는 뭐하고 해제할 수 있다?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럼 갑을 뭐라 할까요? 수령자, 수령자. 계약금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1,000만 원 받은 사람. 이 수령자는 뭐하고? 백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는 사회에서 조금만 경험이 있으면 다 아는데, 우리 계약금으로 해제하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을은 1,000만 원 포기하고 해제하고, 갑은 2,000만 원 돌려주고 해제하고. 갑도 사실은 1,000만 원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을한테 받은 거하고 보태서 이렇게. 그래서 갑과 을은 1,000만 원만큼만 희생하면은 저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해제할 수 있다고. 그걸 계약금 해제를 합니다. 자, 다만 하나 요건이 또 필요하죠. 자, 한번 읽어봐요. 이행 착수전. 자, 계약금 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요겁니다.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 있어. 그럼 이행 착수가 뭐냐? 대표적으로 중도금 지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을이, 갑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실제로는 1억 5천짜리인데 갑이 1억으로 계약했어. 그럼 갑이 해제를 하고 싶죠. 맞죠? 그럼 해제를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2천만 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을은 해제 당하기 싫죠. 잘 샀으니까. 그럼 신속하게 뭐 해라 말입니까? 오늘 왜 이래 안 돌아가노?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스토리를 알아야 그게 실제 적용이 되면서 이해가 빨리 된단 말이야. 원래 이게 얼마짜리라고? 1억 5천짜리. 근데 갑이 실수로 1억으로 팔아버렸어. 매매를 했어. 그럼 이 사람은 5천 날렸고 이 사람은 5천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계약금 받은 거를 돌려주더라도 해제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 토지를 찾아오니까. 그래서 갑은 2천만 원 돌려주고 해제하려고 그러고 을은 해제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의 을이다. 갑으로부터 해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라 말입니까? 빨리 중도금을 주라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러면 선생님 중도금 그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기일 전에 지급해도 이행착수로 봅니다. 판례에서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4월 5일 날 중도금을 주기로 돼 있더라도 3월 달에 줘도 된다고. 아시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중도금을 줘버리면 갑이 2배를 돌려줘도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건 실무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뭘 이걸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행 착수가 됐냐 안 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행 착수가 됐냐 안 됐냐. 자, 여기 계약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의 기능이 문제인데 1,000만 원 요 기능. 계약금의 기능 이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자, 하나는 조금 전에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 이래 했잖아요. 그거를 해제 기능이라 합니다. 해제 기능. 이렇게 해제 기능. 계약금 자체를 가지고 매매를 해제할 수 있다. 준 자는 포기하고 해제, 받은 자는 백을 상환해서 해제, 해제 기능. 그 다음에 손해배상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끼리는 혹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금만큼만 손해배상으로 받아가기로 하자. 그때 계약금 기능이 무슨 기능이라고? 배상 기능. 그러면 해제 기능을 가진
계약금을 이렇게 부릅니다. 읽어보세요. 배상 기능을 가진 계약금을 이렇게 부릅니다. 읽어보세요. 위약금. 그래서 계약금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약금, 위약금. 이 한자 그대로 합니까? 계약을 해제하는 돈, 계약에 위반했을 때 배상으로 내는 돈, 그런 뜻이에요. 자, 계약금의 기능은 몇 가지라고? 두 가지. 하나는 해제 기능, 하나는 배상 기능. 해제 기능을 하는 계약금을 뭐라고? 해약금. 배상 기능을 하는 위약금은 뭐라고? 위약금. 이렇게. 그러면 우리 민법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받은 1,000만 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특별한 특약 같은 게 없으면 해제만 할 수 있다고. 해제. 뭐하고? 갑은 100을 돌려주고 해제, 을은 포기하고 해제, 그거밖에 못해요. 특약이 없으면. 그래서 배상 기능까지 가지려면은 서로 특약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면 할게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담보 책임 보겠습니다. 담보 책임. 매매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담보 책임. 요거는 매년 그냥 예상 문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보 책임. 자, 우선은 담보가 무슨 뜻이냐? 담보는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뭐 은행에 담보를 제공해라, 담보를 잡아라. 담보는 일종의 보장, 안전,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물건을 판 사람은 그 물건의 품질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된다. 또는 그 물건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담보 책임.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3월 1일 날. 그러면 갑은 외도인이고 을은 매수인이네요. 그죠? 그럼 집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집을 살펴보니까 하자가 있더라 이 말이야. 하자가 뭐야? 하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죠? 흠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런다. 뭐 공부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하자. 집을 넘겨 받아 보니까 벽에 금이 쫙 가 있단 말이에요. 하자가 있다. 그 다음 을이 갑으로부터 등기부에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길래 갑을 소유자로 믿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갑하고 갑다시하고 재판하고 있더란 말이야. 그럼 재판하고 있어가지고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지만 갑다시가 재판에서 소유자로 확정이 돼버렸어. 그러면 엉뚱한 집을 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를 권리하자랍니다. 뭐라고? 권리하자. 자, 그래서 권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 권리하자. 뭐 권리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걸 물건하자랍니다. 그 하자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물건하자, 권리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 하자가 있는 집을 팔았으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져야 한다. 자, 매도인 갑은 책임을 져야 하고 매수인 을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책임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갑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그리고 갑은 또 우리가 이제 항상 계약이 나오면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도 불러주지만 항상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불러주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자, 갑은 소유권 이전해줘야 할 채무자, 을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채권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매도인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할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항상. 자, 그러면
매도인으로서 지는 책임을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담보 책임. 그러면 채무자로서 지는 책임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없이 접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채무불이행 책임. 앞으로 채무불이행 이런 말이 수없이 계속 나온다고. 가장 쉽게는 계약 위반했다 그런 뜻입니다. 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못 시켰다. 자, 매도인으로서는 담보 책임을 진다. 채무자로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담보 책임하고 채무불이행 책임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게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자, 우선은 담보 책임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오. 한번 읽어보시옵소서. 과실 책임. 자, 과실이라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뜻이에요. 잘못, 귀책, 사유 이런 게 과실입니다. 과실. 그럼 요거는 잘못이 있어야 책임진다 그런 뜻이고, 요거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진다 그런 뜻이에요. 어느 게 책임이 커요? 이게 훨씬 크지. 이거는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진단 말이야. 이거는 잘못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잘못이 없어도 책임진다고. 그럼 우리가 배울 때는 잘못이 있어야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게 원칙이라고. 이게 원칙. 잘못도 없는데 어떻게 책임지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칙. 이거는 예외적입니다. 예외. 그러면 시험에는 원칙이 시험에 잘 나온다, 예외가 잘 나온다. 예외가 훨씬 잘 나와. 특이하기 때문에 낸단 말이야. 그래서 민법에는 전부 다 과실 책임인데 무과실 책임은 두 개밖에 없어. 그 하나는 다음에 배우고, 그 중에 하나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서 이 갑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갑은 무슨 책임진다고? 담보 책임을 진다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 무과실 책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더라. 자, 과실이 있어야 책임진다. 과실이 없어야 책임진다. 돌아도 한참 돌았어. 국어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과실이 있어야 책임진다. 과실이 없어야 책임진다. 이래 보면 끝장이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 이래야 맞지, 정확하게. 국어가 잘 안 되면 나중에 시험 칠 때 C급한다, C급에. 지금은 대충은 지금 대부분 다 알아듣거든. 근데 시험지를 떡 내밀면 국어 안 되는 사람은 내 읽어도 이게 헷갈린다. 다음 중 옳은 거 골라라. 1번 옳은 거 비슷하네. 2번 틀리지는 않네. 3번은 들어본 것 같네. 4번은 이상하네. 5번은 희한하네. 또 1번도 또 올라가. 내 읽다가 조집니다. 시간 다 가쁘고. 국어 잘 된 사람은 신속하게 읽어서 빨리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국어 훈련을 잘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어쨌든 담보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 무과실 책임. 자, 하자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물건하자. 물건하자. 하나는 뭐라고요? 권리하자. 자, 우선은 물건하자는 발견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왜냐하면 벽에 금이 갔다. 뭐 천정이 뚫렸다. 이거 눈만 뜨고 있으면 보여요, 이렇게. 전문가 아니라도. 물건하자. 근데 권리하자는 권리 분석을 해야 합니다. 눈에 안 보여요, 이거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자, 그래서 물건하자가 있을 때를, 그죠? 여기를 특히 이렇게 부릅니다. 하자, 담보 책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를 그냥 담보 책임. 자, 권리의 하자가 있는 집을 팔았다. 갑은 담보 책임진다. 물건의 하자가 있는 집을 팔았다. 갑은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 물건일 때는 하자라는 말을 주로 넣습니다. 아시겠어요? 차이.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을 쪽에서 보면은 담보 책임을 묻는다.
갑 쪽에서는 담보 책임을 진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주로 이제 앞으로는 을 쪽에서 읽어야 돼요. 매수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샀을 때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여기서 이제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물건 하자로 갑에게 담보 책임 묻는 거 하고 권리 하자로 담보 책임 묻는 거 하고 물건 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 묻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엄격하다고. 발견하기는 쉽지만 담보 책임 묻기는 어렵다고. 갑에게 책임을 추궁하기가 어렵다고. 엄격. 그러면 엄격이란 말이 두 가지가 딱 들어갑니다. 하나는 이 매수인이 선의 and 무과실이 돼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선의 및 무과실. 자, 을이 하자를 모르고 사야 되고 하자를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선의 및 무과실 이렇게 짧게 선의 무과실 이렇게. 그래, 선의 무과실이 될 때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권리하자는 주로 1년 안에 담보 책임 묻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건 하자는 6개월 안에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을 하고? 6개월. 그럼 6개월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기산하느냐? 하자 발생 시가 아니고 하자 발견 시로부터 6개월. 요거 이해갑니까? 네? 만약 하자가 생긴 때로부터 6개월 같으면 6개월 후딱 지나가 버려요. 그럼 예수님 책임 못 물어. 그죠? 근데 하자를 발견했을 때 이제 하자를 알았단 말이야. 그럼 알면 이제 책임 물을 수 있잖아. 그때부터 언제? 6개월. 그자 하자 발생 시로부터가 아니고 하자 발견 시로부터 6개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선의 무과실이 필요 없고요. 선의일 때는 권리하자 담보 책임은 다 물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악의 매수인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무과실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수인이 물건을 샀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담보 책임 묻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이 6개월 안에 물어야 한다. 이렇게. 근데 권리 하자가 있을 때는 선의 무과실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특징이. 예? 그래서 과실이 있냐 없냐는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야. 선이냐 악이냐 그거예요. 그럼 매수인이 선이면 전부 다 담보 책임을 다 물을 수 있어. 근데 악일 때도 물을 수 있는 게 딱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그건 나중에 이제 암기를 해야 돼. 나중에. 여기는 무과실은 전혀 묻지 않단 말이에요. 무과실은. 그죠? 차이로. 그리고 여기는 기간이 주로 1년입니다. 1년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매수인 쪽에서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다. 그때 하자는 물건 하자, 권리 하자. 물건 하자는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이 6개월 안에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근데 권리 하자로서 담보 책임 물을 때는 선의이면은 다 물을 수 있고 악이더라도 특별한 네 가지는 물을 수 있고 무과실은 전혀 필요 없고 그리고 기간도 6개월 아니고 몇 년? 1년 안에 담보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까지. 자, 여기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조금 쉬었다가 환매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책에는 없는데 환매.